차를 산 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뒤에 따라온 매달 빠져나가는 돈을 과소평가한 게 문제였습니다. 매달 빠져나가는 돈이 제 노후 계획을 조용히 무너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건 저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처음엔 다들 그렇죠. 차 한 대쯤이야 할부로 나눠내면 되지. 은행도 승인했고 캐피탈도 괜찮다 했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한 건 3년이 지나도 통장에 돈이 안 쌓인다는 겁니다. 월급은 그대로 들어오는데 저축은 늘 제자리였습니다. 그때부터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분명 열심히 벌고 있는데 왜 남는 게 없을까? 매달 의료보험료 빠져나가고 각종 세금 고지서 처리하고 나면 생활비가 얼마나 남았는지부터 보게 됩니다. 거기에 아이 학원비나 등록금 이야기 나오고 부모님 용돈 드릴 날 다가오면 이번 달 저축은 그냥 넘기자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카드 대금까지 정리하고 통장 잔고를 보는 순간 이런 생각이 스칩니다. 이렇게 살다 은퇴하면 나는 괜찮을까? 어느 날 통장 내역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봤습니다. 대출 이자, 보험료, 각종 세금, 카드값, 그리고 맨 아래 매달 빠져나가는 자동차 할부금. 그제야 알았습니다. 아, 이 차가 생각보다 훨씬 비싼 선택이었구나.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할부 원금은 반도 줄지 않았고 차값은 이미 반토막이 나 있었습니다. 팔아도 빚만 남는 상황이었죠. 그때 알았습니다.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라는 걸.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만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누군가를 탓하려는 게 아닙니다. 차를 사는 소비자가 미리 알았으면 좋았을 구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지금 당신이 차를 사도 되는 상태인지 아니면 사면 안 되는 상태인지, 꼭 필요하다면 어떠한 차를 구매해야 하는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갖게 되실 겁니다. 2025년 12월, 지금 한국에서 자동차를 산다는 건 단순히 이동수단을 하나 더 드리는 문제가 아닙니다. 매달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돈을 몇 년 동안 미리 약속하는 선택입니다. 그 돈이 차로 빠져나가는 동안 저축은 멈추고 노후 준비는 뒤로 밀립니다. 그래서 자동차는 단순한 소비가 아니라 현금 흐름의 방향을 바꾸는 결정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은행이 승인했으니까, 캐피탈이 오케이 했으니까 감당할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당신에게 차에 관한 가장 안전한 선택이 무엇인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비싼 실수를 막아줄 수 있다면, 그리고 공감되셨다면 같은 고민을 하는 분들을 위해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지인 중 한 분이라도 차 때문에 노후 망치는 걸 막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이 영상의 가치는 충분합니다. 먼저 하나 분명히 해두겠습니다. 은행이 대출 승인했다고 해서 당신이 그 차를 감당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은행은 당신 편이 아니에요. 은행은 이자로 돈을 법니다. 당신이 오래 빚을 지고 있으면 그게 은행 수익입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많이 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캐피탈도 마찬가지입니다. 할부 기간 길어질수록 당신이 내는 총액은 커집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은행이 심사해서 승인했으면 내가 갚을 수 있다고 판단한 거 아니야? 아닙니다. 은행은 당신이 갚을 수 있는지만 봅니다. 당신이 여유 있게 살 수 있는지는 관심 없어요. DSR 40% 넘지 않으면 승인합니다. 그런데 DSR 40%가 뭔지 아십니까? 1년 동안 버는 돈 중에서 40%를 빚 갚는 데 쓴다는 겁니다. 월급의 거의 절반을 대출 이자와 원금 갚는 데 쓰는 거예요. 이게 여유 있는 삶일까요? 자동차 영업사원들은 이 구조를 너무 잘 압니다. 그들이 쓰는 전술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월 납입액 마법입니다. 이 차 총액이 부담스러우시죠? 그럼 기간을 조금만 늘려볼까요? 기간을 늘리면 월 납입액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고객은 안도합니다. 아, 이 정도면 낼 수 있겠네. 그런데 총액은 어떻게 될까요? 이자 붙는 기간이 길어지니까 실제로 내는 돈은 훨씬 많아집니다. 월 납입액만 보고 계약하면 나중에 통장 내역 보고 기겁합니다. 두 번째 전술은 비교 착시입니다. 처음에 비싼 차를 보여줍니다. 그러다가 조금 저렴한 차를 보여주면 고객은 이게 합리적이네 라고 느낍니다. 그런데 그 합리적인 차도 사실은 당신 소득 수준에 비해 비쌉니다. 이걸 앵커링 효과라고 합니다. 처음 본 가격이 기준점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세 번째는 옵션 쪼개기입니다. 차량 가격은 여기까지고요. 선루프 추가하시면 월 얼마만 더 내시면 됩니다. 가죽 시트도 월 얼마예요. 이렇게 하나하나 쪼개서 말하면 작아 보입니다. 그런데 다 합치면 총액이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그리고 그 금액 전부에 이자가 붙습니다. 네 번째는 감정 자극입니다. 고객님 같은 분이시면 이 정도는 타셔야죠. 이 차 타시면 주변에서 부러워할 겁니다. 체면을 건드립니다. 자존감을 건드립니다. 그러면 합리적 판단이 흐려집니다. 계약서에 사인하고 나서야 정신이 듭니다. 이런 전술들이 먹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동차를 단순한 이동수단으로만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차는 체면이고 성공의 상징이고 가족에 대한 책임감의 표현입니다. 특히 중장년층에게는 더 그렇습니다. 직장에서 과장, 부장 달고 있는데 오래된 차 타고 다니면 뭔가 초라해 보일 것 같습니다. 자녀들 친구 태워줄 때 낡은 차면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이 감정을 영업사원들은 정확히 압니다. 그럼 도대체 얼마짜리 차를 사야 하는 걸까요? 한국금융당국이 공식적으로 관리하는 지표가 있습니다. DSR,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입니다. 쉽게 말하면 1년 동안 버는 돈 중에서 빚 갚는 데 쓰는 돈이 얼마나 되느냐는 겁니다. 권장 상한선이 40%입니다.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자동차 할부, 카드 할부 다 합쳐서 연소득의 40%를 넘으면 위험 구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동차 할부도 DSR에 포함됩니다. 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렌트도 매달 나가는 고정 비용이니까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집 대출 받고 전세 대출 받고 거기다 차까지 할부로 사면 DSR이 순식간에 40%를 넘어갑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추가 대출이 막힙니다. 급전이 필요해도 돈을 못 빌립니다. 한국재무설계실무에서는 또 다른 기준을 봅니다. 가계 고정 지출 비율입니다. 주거비, 자동차, 보험, 통신비 이런 거 다 합쳐서 월 소득의 50% 이내로 유지하라고 합니다. 이게 안정권입니다. 그중에서 자동차에 쓸 수 있는 비중은 10%에서 15% 정도가 현실적 상한선입니다. 여기에는 할부금만 포함되는 게 아닙니다. 보험료, 유류비, 주차비, 정비비 다 포함입니다. 보험료만 해도 연령대와 차종에 따라 상당합니다. 기름값은 매달 변동이 있지만 무시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주차비도 아파트냐 빌라냐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이 모든 걸 합쳤을 때 월 소득의 15%를 넘으면 다른 곳에서 쓸 돈이 부족해집니다. 실제로 계산해 볼까요? 월 세후 소득이 있다고 칩시다. 고정지출 50%는 그 절반입니다. 이 중에서 주거비로 얼마가 나가는지 생각해 보세요. 전세 대출 이자나 월세 관리비 합치면 상당합니다. 보험료, 통신비도 빠져나갑니다. 그럼 자동차에 쓸 수 있는 돈이 얼마나 될까요? 고정출 범위를 역산해 보면 감당 가능한 수준이 보입니다. 문제는 대부분 사람들이 이 계산을 안 한다는 겁니다. 할부금만 보고 이 정도면 낼 수 있겠다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보험료 갱신되고 기름값 오르고 타이어 교체 시기 되고 정비소 들어가면 생각보다 훨씬 많은 돈이 나갑니다. 2025년 12월, 지금은 특히 조심해야 할 시기입니다. 한국 경제는 고금리 장기화, 소득 불안정, 부동산 유동성 둔화가 동시에 겹쳤습니다. 기준금리가 조금 내려간다 해도 시중 대출 금리는 여전히 높습니다. 자동차 할부 금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자 부담이 커지면 원금 상환 속도가 느려지고 처음 몇 년은 원금이 거의 안 줄어듭니다. 매달 내는 돈의 대부분이 이자입니다. 반면 차 시세는 빠르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생기는 게 역전세 상황입니다. 차를 팔아도 빈이 남습니다. 자영업자는 장사 안 돼도 할부금이 나가고 직장인은 구조조정 불안 속에서 고정 지출을 감당해야 하고 부동산은 안 팔려서 비상금 마련도 어렵습니다. 이 환경에서는 매달 빠져나가는 돈 하나가 생존을 가릅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보겠습니다. 김 과장이라고 부르겠습니다. 50대 초반 중견기업 과장입니다. 집은 전세인데 전세 자금 대출 받았습니다. 자녀 둘 대학생입니다. 등록금은 학자금 대출로 해결했습니다. 그러다 차를 바꿀 시기가 왔습니다. 오래된 차라 고장이 잦아졌거든요. 김 과장은 전시장에 갔습니다. 영업사원이 친절하게 계산해 줍니다.
이 차 인기 많은 모델인데요. 할부로 하시면 월납 200이 부담 없으실 겁니다. 보험이랑 유류비 합쳐도 괜찮으세요? 김 과장은 생각합니다. 좀 빠듯하지만 못 낼 건 아니야. 회사 동료들도 다 이 정도는 타고 다니는데 나만 오래된 차 타고 다닐 순 없지.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김 과장 통장에 돈이 안 쌓입니다. 월급은 조금씩 오르는데 저축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차 할부 때문에 매달 상당한 현금이 빠져나갑니다. 보험료, 기름값, 주차비 합치면 월급의 상당 부분이 차로 나갑니다. 전세대출 이자, 생활비, 애들 용돈 주고 나면 저축할 돈이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김관 나이를 생각해 보세요. 정년까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차 할부는 아직 한참 남았습니다. 퇴직금 받아서 할부금 청산하면 노후 자금이 줄어듭니다. 그럼 할부 끝까지 갚으면 그때쯤 차 시세는 얼마나 될까요? 신차로 샀던 가격의 일부밖에 안 됩니다. 거기다 이자까지 합치면 실제로 낸 돈은 훨씬 많습니다. 같은 회사에 박 대리가 있습니다. 나이는 조금 적지만 상황은 비슷합니다. 박 대리도 차를 바꿔야 했습니다. 그런데 박 대리는 다르게 접근했습니다. 중고차 시장을 알아봤습니다. 관리 잘 된 차를 찾았습니다. 신차 가격보다 훨씬 저렴한 금액에 괜찮은 차를 구했습니다. 계약금 내고 나머지를 짧은 기간 할부로 갚기로 했습니다. 월 납입액은 김 과장보다 훨씬 적습니다. 박 대리는 생각했습니다. 김 과장이랑 비교하면 나는 매달 상당한 금액을 아끼는 거네. 이 돈을 그냥 쓰면 안 되겠다. 박 대리는 이 돈을 따로 모았습니다. 적금도 넣고 ISA도 활용하고 연금 저축도 조금씩 넣었습니다. 할부 기간이 짧으니까 금방 끝났습니다. 그리고 계속 같은 금액을 저축했습니다. 시간이 흐릅니다. 박 대리 통장에는 돈이 쌓입니다. 복리로 조금씩 불어납니다. 김 과장은 어떻게 됐을까요? 아직도 할부금 내고 있습니다. 통장 잔고는 거의 그대로입니다. 차이가 뭘까요? 차 선택 하나입니다. 김 과장이 체면 때문에 영업사원 말만 믿고 선택한 차 한 대가 몇 년 동안 엄청난 격차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박 대리는 지금 정년을 향해 갑니다. 계속 저축하면 퇴직할 때쯤 상당한 금액이 모입니다. 퇴직금 합치면 노후 자금이 제법 됩니다. 김 과장은요, 할부가 끝나고 그때부터 저축을 시작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격차가 눈덩이처럼 커집니다. 이게 자동차가 현금 흐름을 파괴하는 방식입니다. 매달 나가는 돈은 크지 않은 것 같은데 몇 년 쌓이면 노후 자금이 사라집니다. 차 때문에 저축이 무너지면 그 차는 이미 비싼 차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무리해서 차를 산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현재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세요. 내 DSR이 얼마인지 계산해 보세요. 자동차 관련 지출이 월 소득의 몇 %인지 확인하세요. 15%를 크게 넘는다면 위험 신호입니다. 통장 내역 석 달치 뽑아서 실제로 차에 얼마나 쓰는지 보세요. 할부금만 보지 말고 보험료, 기름값, 주차비, 정비비 다 합쳐서 계산하세요. 숫자로 보면 충격받을 겁니다. 두 번째, 차를 바꾸는 걸 고려하세요. 할부 기간 아직 많이 남았는데 어떻게 바꿔?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가능합니다. 지금 차를 중고로 팔고 더 저렴한 차로 바꾸면 됩니다. 물론 손해는 봅니다. 할부 잔금보다 차 시세가 낮으면 차액을 메워야 합니다. 그런데 이 손해를 지금 감수하는 게 앞으로 몇 년 동안 고통받는 것보다 낫습니다. 단기 손해를 보더라도 매달 현금 흐름이 살아나면 장기적으로는 이득입니다. 친척이나 부모님한테 급전 빌려서라도 차액 메우고 차를 바꾸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가족 회의를 하세요. 솔직하게 말하세요. 내가 차를 잘못 샀다. 이 차 때문에 저축을 못하고 있다. 우리 노후를 생각하면 이 차를 처분하는 게 맞다.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실수를 인정하고 바로잡는 게 현명한 겁니다. 가족이 반대하면 숫자로 보여주세요. 지금 차 유지하면 10년 뒤 얼마가 모이고 차를 바꾸면 얼마가 모이는지 계산해서 보여주세요. 배우자한테는 이렇게 말하세요. 당신 말이 맞아. 좋은 차면 좋지. 그런데 우리 나이 생각하면 지금은 저축할 때야. 차는 조금만 참자. 정년 후에 여유 생기면 그때 다시 생각하면 돼. 네 번째, 추가 지출을 막으세요. 차에 돈 들어가는 걸 최소화하세요. 튜닝,
액세서리, 불필요한 옵션, 과도한 세차, 이런 거 다 끊으세요. 차는 타는 도구입니다. 꾸미는 취미가 아닙니다. 세차는 한 달에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셀프 세차장 이용하세요. 튜닝은 차 팔 때 값 못 받습니다. 순수 소비입니다. 5번째,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세요. 이 할부가 끝나면 다음에는 어떻게 할 건지 미리 정하세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마세요. 할부 끝나고 바로 또 새 차 할부 들어가면 영원히 빚에서 못 벗어납니다. 할부 끝나면 그 돈을 최소한 2, 3년은 저축하세요. 그 돈이 모이면 다음 차는 현금으로 사세요. 할부 없이 차 타는 게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전시장 가기 전에도 준비가 필요합니다. 실전 체크리스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시장 들어가기 전에 내 소득 기준으로 쓸 수 있는 최대 금액을 정하세요. 종이에 써서 가져가세요. 그 금액 넘으면 절대 계약하지 마세요. 영업사원이 뭐라고 해도 생각해보고 다시 올게요 라고 하세요. 즉석에서 결정하지 마세요. 전시장에서 할부 기간 연장, 리스 전환, 옵션 추가, 부가상품 권유가 나오면 일단 멈추세요. 조금만 더 내시면, 한 등급만 올리시면 이 옵션은 꼭 필요하세요. 이런 말 나오면 거절하세요. 보증 연장, 긴급 출동, 코팅 이런 거 전시장에서 하지 마세요. 밖에서 훨씬 저렴하게 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받으면 집에 가서 계산하세요. 총액이 얼마인지, 이자가 얼마인지, 매달 차 관련 지출이 얼마가 될지 전부 계산하세요. 배우자랑 상의하세요. 일주일 뒤에 연락하겠다고 하세요. 그 일주일 동안 냉정해집니다. 영업사원이 오늘만 이 조건이라고 하면 그냥 나오세요. 그건 거짓말입니다. 소득이 늘었다고 차부터 바꾸는 게 문제입니다. 승진했든 장사가 잘 되든 연봉이 올랐든 일단 참으세요. 그 증가분을 최소한 1년은 저축하세요. 그게 진짜 소득 증가인지 확인하는 기간입니다. 1년 지나도 그 소득이 유지되면 그때 차를 생각하세요. 영업직이든 사업자든 직업과 관계없이 원칙은 같습니다. 고객이 당신 차가 신차인지 구별하지 못합니다. 깨끗하고 관리 잘 된 차면 충분합니다. 차보다 중요한 건 말투와 신뢰감입니다. 통잔고가 넉넉한 영업사원이 신차 타는 영업사원보다 훨씬 전문가처럼 보입니다. 지금부터가 승부입니다. 정년까지 남은 시간 동안 얼마를 모으느냐가 노후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차 한 대 잘못 선택하면 이 시간을 날립니다. 반대로 차를 현명하게 선택하면 노후 자금을 단단히 쌓을 수 있습니다. 체면보다 중요한 게 현금 흐름입니다. 남들 눈치보다 중요한 게 내 통장 잔고입니다. 지금 당장은 초라해 보여도 10년 뒤에는 여유 있는 사람이 됩니다. 지금 그럴싸해 보여도 10년 뒤에 쪼들리면 의미 없습니다. 선택은 여러분 몫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차 바꾸려고 하시는 분 계시면 이 영상 공유해 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눠주시면 다른 분들한테 큰 도움이 됩니다. 한 사람이라도 차 때문에 노후 망치는 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이라도 바꾸면 늦지 않습니다.